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대책 알아보고요. 이스타 항공이 군산 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안일하게 대응 조치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얼마 전 전북대학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관리 문제 재발 방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 지역 제조업체 상당수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 도내 지역 업체 중 10곳 중 약 6곳 정도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이미 피해를 보거나 매출이 좀 감소되었다 이렇게 좀 드러났습니다. 최근 전북 상공회의소가 도내 11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 이제 주제가 중국 과잉 생산과 이 저가 수출 확대에 대한 피해와 대응 전략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 결과 도내 38%에 달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금 염려가 된다라고 하였고요. 또 30%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내 기업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고 자, 대응은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이제 많은 상당수의 이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적은 것은 내수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감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좀 값싼 물량의 이제 공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내수 시장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조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좀 하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좀 사업을 축소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전북의 주력 수출 품목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또는 섬유나 2차 전지들인데 자, 앞으로 더 타격이 예상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15개 생산력 향상 제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15개 분야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는 뭐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섬유, 2차 전지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 5개 품목은 우리 전북 지역의 주력 업체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이런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뭐 기술력이 좀 우수한 전자제품을 만들면 뭐 대륙의 실수다 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를 떠나서 대륙의 이제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실력이라고 좀 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여겨지고 있고요. 실제 현상에서도 이 전북 지역의 이제 기업 대표들 78%가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기술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대한민국이 조금 나은 정도다 이렇게 대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중국 제품과 좀 이런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차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대책들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세계 시장에서 좀 매우 좋은 편이고 또 한국 기업이 그래도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좀 앞서고 있다. 한 5년 정도는 앞서고 있다라고는 좀 이렇게 평가가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바탕으로 고부가 제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또 제품을 좀 다변화해서 좀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연구 개발비를 좀 R&D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에 좀 국회가 좀 관심을 좀 기울이기를 좀 바란다. 이런 요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또 해외 신시장에 이제 우리 전북 기업들이 좀 진출할 경우에는 좀 신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금이나 무역 금융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스타 항공이 제주 군산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또 경영난으로 해당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 채 1년이 안 됐는데요. 네, 이스타 항공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그리고 경영난을 이유로 제주와 군산 간의 노선 운항을 중단하였다가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게 지난 10월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스타 항공 측이 올해 동절기부터 군산 공항 노선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밝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이유, 뭐 결항이 잦다, 또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스타 항공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타 항공에서 이제 밝힌 바로는 이 군산 공항의 여객 수요가 감소하였고 또 조업비와 같이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비용이 좀 증가하였고 또 겨울에는 아무래도 결항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고 손해만 볼 것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실상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군산 공항 이용객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또 올해 상반기 이용객 수만 보더라도 지난해 이제 같은 이제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용률이 계속 줄어들어야 이제 수요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재운항을 시작한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제반 비용을 떠안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 좀 여러모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자,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전북도와 군산시 입장에서는 힘들게 이스타 항공의 이제 군산과 제주 노선을 어렵게 이제 취항을 시켰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스타 항공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항공사가 부담해야 될 이 재방빙 시설을 운영 비용까지도 이 도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도 이스타 항공에서는 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 항공이 인기 있는 국제 노선을 좀 취항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뭐 비용이 좀 돈이 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국내 여객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0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전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운항을 중단할 경우 먹튀 논란도 예상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네,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스타 항공에 지난 10개월간 5억 2천만 원을 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이제 한 도와 이제 군산시가 50%씩 부담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다 도민과 이 군산 시민들의 다 혈세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타 항공은 이런 이제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은 것에 대한 좀 책임 있는 행동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거나 아니면 또 이런 법조 전문가 쪽에서 이제 보기에는 이스타 항공의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촉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기업이 이제 수익성을 쫓아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북도와 이 군산시만 어쩌면 지원금만 어떻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이렇게 기업에 조금 도민들이 좀 저자세로 좀 매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좀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항 중단 결판은 언제 어떻게 나겠습니까? 네, 이스타 항공은 이제 군산과 제주 노선을 좀 이제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아마 다음 달쯤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운항 여부 중단을 좀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3대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제주 노선이 이스타 항공에서 두 대가 있고요. 또 진에어에서 한 건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진에어에서 운행을 하는 군산 제주 노선이 한 대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6월에 스포츠카 운전사가 순간 최대 시속 159km로 질주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허술한 음주 측정 때문에 가해자가 최소 수준의 음주 측정 결과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어찌된 사연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27일 전주시 이제 덕진구 호남 제일문 사거리 근처에서 스파크 차량과 그리고 이제 포르쉐 차량이 사고를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가 이제 음주운전 상태였는데요. 순간 속도가 시속 159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차량 운전자가 이제 바로 숨졌고요. 그의 동승한 분도 이제 크게 위중한 상태였다가 숨진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을 해야 되는 코드 1 사건으로 이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근무 중인 이제 파출소 팀장과 팀원이 모두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규정과 달리 관할 파출소 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네. 자,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음주 측정 결과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경찰관이 이제 병원에 동행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동행을 하지 않자 이 가해자는 혼자서 이제 체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으로 갔고 그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무단으로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때 음주운전을 이제 검사를 할 수를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경찰에서는 0.05%가 아마 당시 가해 차량에 가해자의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검사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0.03%로 낮춰가지고 기소를 좀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야지 좀 더 많은 처벌을 받고 좀 중대하게 이제 처벌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0.03%로 낮게 돼서 처벌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처벌을 좀 양형상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가해자가 이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좀 경찰들의 좀 이런 실수 부분들은 좀 반드시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전자가 소위 김호중식 술타기를 하는 걸 방치한 것이 확인되면서 관련 경찰관 4명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사고 처리를 안일하게 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겠지요? 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와 대해서 감찰 조사를 마쳤고요. 당시 사고 처리를 안일하게 한 담당 파출소 팀장하고 팀원 3명,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아직 개최되기 전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좀 논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 사안이 좀 너낙에 좀 큰 사안이다 보니까는 좀 경찰관의 이 계급을 강등하거나 해임까지도 할 수 있는 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 일명 술타기를 처벌하는 그 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빨리 지금 법 제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전북대학교 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당사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허술한 보안과 뒤늦은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재발 방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형효 원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 정환석 박사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이십니다. 김광호 전북특별자치도 사이버 보안 팀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정환석 박사님, 전북대학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2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제정 시행된 이후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꾸준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2013년 카드 3사 8,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기관과 국민 모두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고 이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 확대되어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눈에 띄게 크게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여전히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강 신청 등 데이터 통신이 폭주하는 시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로 보안 수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예산, 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면서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라든가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개인정보를 그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텐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그 시스템을 좀 완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신청 기간에는 여러 그 서비스 중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비스 불만에 대한 폭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보보안 담당자들은 서비스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규정이라든가 그 보안 수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보안 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텀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도 좀 거기에 대한 탐문이라든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군요. 자, 이형효 교수님. 자, 이번 해킹이 파라미터 변조라는 수법이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비교적 좀 쉬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파라미터 변조 방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해커가 변조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한달지 또는 사용자 본인 확인에 대해 절차를 우회하는 이런 공격 기법을 통칭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매일매일 PC나 태블릿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식당을 예약한달지 또는 그 온라인 쇼핑을 한달지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또 서비스 제공하는 이 사이트 간의 정보가 이제 교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주고받는 이 정보의 규격이 현재는 다 표준화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사용하고 또 개발자가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악의적인 해커가 공격하기 쉬운 취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해킹을 이용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유발시킨다 할지 사용자 인증 과정을 우회함으로써 타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해킹 교육 사이트에서 소액의 금액으로 취약점을 파라미터 변조 기법 같은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무료인 공개되어 있는 해킹 도구를 이용해서 침투하는 방법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청취하고 따라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환석 박사님, 파라미터 변조가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해킹 수법이라든가 사이버 공격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파라미터 변조 인정을 통한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공격은 더 교묘하고 위협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능형 지석 공격, 즉 APT 공격이라 하는데요. APT 공격은 특정 조직이나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자는 처음에 시스템에 침투해서 악성 코드를 은밀히 설치하고 특정 시점에 대규모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랜섬웨어를 예를 든다면 공격자가 이번에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구, 즉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 메일 제목으로 해서 스팸 메일을 보내게 되고 사용자가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에 PC의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암호화했던 파일들을 해제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 같은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돈을 지불하더라도 암호 해독키를 주지 않는 사례도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스템 전체가 랜섬웨어로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김광욱 팀장님, 이번 대학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도민들도 개인 유출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민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가 크신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도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하였고요. 도청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을 정밀하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은 없었으나 도민들께서 우려하신 만큼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45개 홈페이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1회 연 4회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사이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자,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킹에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예, 이번 전북대 사고에 쓰인 그 파라미터 변조 해킹 사고는 9년 전에 아이핀 해킹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해킹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핀 발급을 위해서 인증을 완료했다는 그 파라미터를 위변조해서 무단으로 75만 건의 아이핀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대학교에서 발생한 이전의 유사 사례들을 보면 2015년도 고려대학교 웹사이트 파라미터 변조, 2017년도 경북대학교 학사관리 시스템 파라미터 변조, 2019년 서강대학교 학생정보 시스템 파라미터 변조 등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자, 궁금한 게 대학의 보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대학별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아니면 천편일률적인지 원래 대학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정보 시스템 보안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나 그 기본적인 원칙은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그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인터넷 접속이랄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될 만한 사이트는 사전에 차단을 해서 그런 위협을 없애는 엄격한 그런 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구글 메일이랄지 국내 대형 포털의 메일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협이 될 만한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요. 또 더 강화된 방법으로는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즉 망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강화된 이런 보안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원들이 본인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또 수많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교류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아무래도 대학 연구진 입장에서는 대학에 요청할 때 정보 보안에
수준을 좀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고 대학은 그런 요구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서 그렇죠. 또 대학에는 수만 명 이상의,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실습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안을 취하기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 보호를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보안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랄지 또는 보안 담당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확충을 함으로써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 뭐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3월 달에 제정되었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일부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2020년도 8월 5일 날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 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이 되었고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3년 3월 달에 개정 공포되어서 9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와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 번째,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었고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규정이 도입이 되었고요. 특히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평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3배에서 5배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가진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더불어서 2012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로 강화되었습니다. 평가 제도는 기존 8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올해는 시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 등을 포함해서 1,600여 개 공공기관을 확대되었고요. 또한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기획 점검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였었는데 이번부터는 법령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 조치 결과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기관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관리 수준에 대해서 비교 평가가 아니라 기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영효 교수님, 대학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외부에서도 많이 감시 감독을 받고 관리를 받고 있을 텐데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보호 강화를 위해 실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포함한 이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 경영진에 의지하고 구성원의 이런 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의 개인 정보 보호 실천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매년 책정되는 그런 정보와 예산에 그 정보 보호랄지 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나 관련되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것도 경영진의 그 인사에 대한 그런 의지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철저히 하고 일상 업무에서의 그런 보호 활동을 이제 실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가 좀 귀찮긴 하지만 PC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달지 또는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점검한달지 혹시 본인이 누락시킬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파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이제 법정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은 이게 교육 내용이랄지 이런 그 교육의 수준이 좀 일률적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또는 중간 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이런 수준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좀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우수 사례랄지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 관련 있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김광호 팀장님,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한 보안 정책은 어떻게 시행해 나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방금 전에 박사님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도에서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기간, 처리 목적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탁 현황 등을 공개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누구나도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도 대표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를 통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 방화벽 운영, 백신 프로그램 설치,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차단 정책, 접속 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파일을 하루 한 차례씩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만일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생년월일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제 휴대전화번호 또 이메일 주소가 있을 텐데 뭐 심지어 뭐 보호자라든지 가족들의 다 이름도 다 포함이 돼서 많게는 이제 정보가 7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나쁘게 사용한다 그러면 쉽게 이제 범죄에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도내 대학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그 양도 많을 뿐더러 그 종류도 그 예상 외로 좀 다양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런 중요한 이제 고유식별 정보는 암호화돼서 저장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만일에 암호화되지 않았다면 이제 개인정보의 특성상 제2, 제3의 이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금전적인 피해랄지 또는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내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또는 이번 사건이 미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철저한 이제 문제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 박사님, 대학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정보와 명단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 2차 피해를 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 정보 유출이 됐다고 한 경우에 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뭐 후속 조치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기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2차 피해나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특징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작년 6월에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었다라든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범죄자들이 강범위하게 알아낸 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나도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보고 저 상상을 해봤는데요. 보이스피싱 공격자들이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연락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서 실내를 확보를 하고 차근차근 사기를 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간에 현금을 송금한다든가 전달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이런 유형이 보인다면 오지랖이 좀 넓게 참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빠졌다는 그 자체를 의심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옆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보여지게 되면 좀 참견하셔가지고 도와주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김광호 팀장님,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서 자, 다방면의 해킹 시도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도는 현재 차세대 그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시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 시도는 뭐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 보안 관제 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정원이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보안 장비 시스템 장비, 그다음에 그걸 24시간 관제, 그다음에 취약점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그 삼박자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교수님,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무슨 소용이냐 했겠지만은 뭐 또 다른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사건이 발생했고 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책임자들이 그 소명이시라든지 뭐 직업 윤리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대학이나 모든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을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대학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실과 관련 후속 조치를 적절하게 취한 것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00% 완벽한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매뉴얼도 수립 후에 충실히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모든 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매년 1회씩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기관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그런 그 취약점을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교육부가 이제 매년 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백 개의 대학을 교육부가 매년 점검을 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이면서도 획일적인 이런 취약점 점검보다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인 이제 모의 해킹 인력과 협력을 해서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협이 뭔지를 관련되는 직원들과 협력해서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팀장님, 자 전북 전반에 걸친 정보와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계실 텐데 자체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담당자, 시스템 담당자, 그 외에 전 직원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임자와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 과정과 실무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된 사항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네.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운영해서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를 이해하기 쉽게 사파나 만화 형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전파해서 반면 교사로 삼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정 박사님, 지난 10일이었는데 최근입니다만은 충남 아산 지역의 대학에서도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보완해야 될 보완 대책 뭐가 필요할까요? 보안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매년 취약점을 진단하는 등 정보 보안 수준을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도 기반 시설로 포함된 시설에 한해서 매년 취약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대학교 등을 포함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해서 해킹 위험이 낮다든가 이런 높다고 해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제 해킹 위험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없는데요. 이런 진단은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대학의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즉 ISMS 인증이라고 하는데 인증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보안 수준 진단 지표를 ISMS 인증 지표와 동일 수준을 맞추고 자체 평가한 후에 우수 등급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즉시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정보보안 수준 진단 시에 보통이나 미흡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ISMS 인증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때 예산 확보라든가 과정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해킹 또는 스미싱이죠 등으로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취해야 되는 그 실천사항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나 해킹 사례를 보면 굉장히 지능화돼 있고 고도화돼 있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아 넘어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전공하는 전문가들도 피싱 공격에 당한 사례도 기사에 좀 보도가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되지 않은 사용자랄지 모르는 사용자가 보내는 전자 메일이나 그다음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하지 말고 바로 지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자 메일 형태로 어떤 의심되는 메일이 수신되면은 그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요. 또는 별도의 형식으로 저장해서 관련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해킹이랄지 개인정보 보호에 침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추적해서 근본적인 방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고 강조해 주시는 대목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팀장님. 네. 예.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형유 교수님. 네. 정보 보안 교과서에 보면은 이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유출 사고가 발생되면은 변경이 쉽지 않고 제2차 피해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이 도내 기관들이 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재점검해서 일회성 대처가 아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안전한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환석 박사님.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정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대담한 수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취급 실태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